네, 소개받은 김진동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름철에 저도 올 때도 조금 고생스러웠는데 이렇게 계신 분들도 아마 여기 오시는 자까지가 편안한 길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아까 이제 경력 소개에서 잠깐 소개된 대로 그 법원 근무할 때 선거 사건을 담당한 좀 경험이 있었고요. 이제 변호사가 된 후에도 어떤 그 법원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선거 사건을 조금 다른 분들보다 조금 많이 처리하게 돼서 그런 경험에 관한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취지의 강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드릴 말씀이 뭐 어떤 너무 일반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은 너무 구체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어떤 강의를 통해서 말씀 듣는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그 선거법이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건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인데 법원 판사들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선거법 사건을 바라보고 그에 관한 판단을 하는지에 관한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미래 정치 지도자라는 타이틀 속에 들어간 거 보면 아마 정치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뭐 직접 관여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이 어떤 실무적인 얘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제목을 선거의 자유와 공정, 자유의 확대 경향, 선거운동, 이 개념이 뭔지, 또 뭐 흔히 얘기하는 허위사실 공표가 어떤 내용인지, 또 이제 금전과 관련된 기부행위나 매수 및 이해 유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기관들이 등장하는지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 그림은 제가 한번 그 인터넷에서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올려봤는데요. 첫 번째 콘텐츠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과 관련된 그림과 조금 연관이 있다고 돼서 한번 그림을 올려봤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이제 나무들이 있는데 한쪽 축은 선거의 자유라고 보시면 되고 한쪽 축은 선거의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에서 보시듯이 그 선거의 자유나 선거의 공정에서 뭐 여러 가지들이 나와가지고 엉클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인 거죠. 이게 현실인 거고. 그러면 이제 법원이나 아니면 어떤 그 사법기관에서의 판단은 아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처럼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한다고 보면 맞는 그림 것 같아서 한번 그림을 넣어봤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그 형사법 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 당연한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는 길을 막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안내하는 산책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 당사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분쟁을 해결하고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어떤 산책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나온 데서 게임의 룰이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게임의 룰이다 보니까 지켜야 할 것에 관한 금지 규정이 있고 그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 관한 어떤 제재에 관한 규정이 있고 또한 어떤 그 공직선거법에서 굳이 관여하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영역에 관해서는 자유로운 영역으로 남겨두고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원에서 이제 심판관 역할을 하는 판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취하게 돼 있죠. 근데 요즘 스포츠 경기를 보더라도 어떤 비디오 판독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판단이 있을 때 처음 그 사람에 의한 판단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때 비디오 판독을 하는데 재판 절차까지 가게 되면 사실은 3심까지 있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또 정교하게 이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는 거죠. 양측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그래서 게임의 룰이 공직선거법이 되는 것이고 게임의 룰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목적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자유와 공정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이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재에서도 판시 내용에 의하면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 선거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이념에서 어떤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를 통해서 민주정치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선거법의 이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거의 공정과 관련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선거 공영제라는 개념이 있고 또 기회의 균등이나 공평한 경쟁 이런 부분이 이제 주로 문제가 됩니다. 공평한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흔히 이따가도 좀 보시겠지만 어떤 경제력 차이에 의한 기회의 불균형 이런 부분을 시정하려고 이제 그 헌법재판소나 아니면 법원에서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어떤 선거 과열을 방지해서 사회적인 피해를 최소화하자 이런 부분도 많이 이념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뭐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자유방임이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게 보통 언급되는데 서로 간에 모든 자유만 주장하다 보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선거관리에 관해서는 뭐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벽보나 공보 또 방송 토론 각종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규제 관련해서는 어떤 선거운동 방법을 일정한 제한하고 또 금지하고 또 비용 관련해서는 허용된 선거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선거비용 상한제 등을 통해서 선거의 공정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가 좋으신가요? 공정이 좋으신가요? 어떠신가요?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하신가요? 저는 아주 이기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는 자유롭고 상대방은 공정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겠죠. 뭐 이거는 당내 민주주의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뭐 뭐 특정 정당에서 이제 뭐 공천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또 당내 민주주의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하고 정당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에 관한 규정도 있고 어떤 당의 자율성에 관련된 규정도 있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정당법에는 공직자 후보의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고 반면에 정당법에서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이념이 뭐 대립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서로 다른 이념이 존재합니다. 문제되는 것이 전략공천과 컷오프 방식인데 일단 민주적인 절차라고 하면 당연히 상향식이 민주적인 절차겠죠. 상향식이 민주적인 절차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내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상향식 절차에 의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또한 그 정당의 자율성 측면에서는 그 자치의 영역도 있기 때문에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는 측면이 이제 이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법원에서 이제 어떤 단체의 자율성과 관련해서 사법 개입을 좀 자제하는 부분이 대표적인 것이 정당 활동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어떤 종교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이런 영역에 관해서는 사법부도 개입을 자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공천에 관해서는 제가 인용한 부분들은 이제 그 법원 판결에 적시된 내용들입니다. 그대로 한번 따와봤는데 그 정당에서 이제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법이 반드시 경선을 실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있고요. 전략공천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당원 당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적법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컷오프에 관련해서도 어떤 판결들에 의하면 당규에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컷오프 방식이 허용된다.
이런 그 설실에도 있습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이제 민주적인 절차나 적법 절차에 반하는 사정이 없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지만 그 현실적으로 보면 그 당규에도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컷오프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조금 이제 앞서간 판단에도 있습니다. 컷오프 방식에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그 정치 신인의 배려 그리고 이제 경쟁력의 향상 또 이런 부분이 이제 도입 취지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일정 인원을 일괄적으로 공천을 배제하는 방식 이 부분도 재량 내 행위라고 일단 법원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자의적이거나 민주적인 절차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제 한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어떤 법령에 위반되거나 어떤 절차가 현저히 불공정 또는 당원 당규 위반되는 경우에는 뭐 전략공천이나 컷오프 방식이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몇 개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뭐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재심 특별위원회가 어떤 해당 전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만장일치로 후보 교체를 한 후에 전략 공천을 하기로 했는데 대표자는 회의가 이에 관한 논의 없이 여론조사만을 토대로 해서 후보자를 교체하지 않은 이런 의견을 사안에 관해서 이때는 아마 그 당규에 아마 어떤 규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규에 위배되고 민주적 절차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라고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한 사례는 당원의 전략공천 규정이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 근소한 차이로 2위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에 관해서는 공천 신청사나 당원의 민주적 절차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사례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사례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당내 경선에 1위로 선출된 사람이 출마를 포기하자 어떤 영입이나 발탁 이런 통상적인 전략공천 방식이 아니라 2위자를 공천한 이런 사례에 관해서도 법원에서는 적법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불법금지에 관련해서는 이제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한 사람은 그 당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는 후보자로 선출된 사람이 자격을 상실한 때는 예외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정으로서는 뭐 사퇴하거나 사망하거나 뭐 피선거권이 상실되거나 등록이 무효되거나 공천이 취소되거나 이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래 부분 보시면 그 해당 정당에서 탈당하더라도 출마는 불가하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공직선거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선거구가 변경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당 관련해서는 신설 합당 전에 당내 경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효력은 합당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한 자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한 사례는 정당이 당내 경선 결과를 부인하고 후순위 득표자를 전략 공천한 경우 다른 경선 후보자는 탈당을 해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할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선거 자유의 확대 경향이라는 부분을 제가 다목을 달아봤는데요. 우선 선거 자유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하는 입법,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또 법원의 어떤 법령 해석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선거 자유가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말 변화무쌍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 선거 직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입법을 통해서 좀 선거 자유가 확대된 그런 모습이 대표적인 경우는 선거일이 아닌 때 보통 이제 그 선거 운동 기간이라고 하는 공직선거법상 규정이 있는데 선거일이 아닌 때는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입법이 2020년도에 있었습니다. 요 개정 규정 때문에 아마 그 직접적으로
어떤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요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그런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선거일은 원래 제외됐다가 선거일도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됐고 또 그 내용에 관해서도 음향이나 음성 등을 전송하는 것은 제외됐다가 죄송합니다.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넓혀졌습니다. SNS 및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에도 역시 선거일은 제외되었다가 선거일도 허용되는 방식으로 넓혀졌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입법에 관련된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하고 가로하고 송수하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한정, 또 말 부분하고 가로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5개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는데 이 전화나 말로 하는 것을 자유를 풀어주면서도 선거의 공정이라는 그 영역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아까 뭐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한다든지 또 5개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제외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공정성의 요소가 여기에서도 개입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제가 기재한 것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법률이 공직선거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나 아니면 불합치 결정을 통해서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이제 법률이 개정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주체나 시기, 어떤 선거운동의 방법에 관해서 위헌 결정을 다수 한 바가 있고 그 방향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했던 그 조항에 관해서 위헌 결정이 있어서 언론이 개인이 하는 활동에 관해서는 자유를 좀 보장을 했고 또 뭐 이 부분 이제 나와 있는 뭐 인쇄물 배부나 게시를 금지하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까지 포함하면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이제 불합치 결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입법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나 SNS 활동 등이 상시에 허용되는 선거운동으로 입법이 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주로 이제 법원은 법령을 해석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해석을 통해서 선거운동의 자유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따가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선거운동의 개념이 뭐냐에 관해서 어떤 그러니까 선거인이라는 것은 유권자를 말하겠죠. 유권자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준비 행위, 그러니까 선거운동이나 경선운동과 어떤 그 선거운동이나 경선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의 구분을 통해서 자유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입법이나 뭐 헌법재판소, 법원 어떤의 경향, 자유의 확대 경향이라고 하더라도 뭐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금권선거, 허위사실 공표에 관해서는 전통적으로 금지하는 행위이고 뭐 미래에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방향이 바뀔 여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제로 이제 선거 운동이란 부분을 제가 조금 주제로 삼았는데요.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운동이라 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이렇게 일반론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념이 기초라고 타이틀을 단 것은 공직선거법을 보시면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 선거운동용 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뭐 이런 선거운동이 들어가는 단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규제의 기준, 그러니까 처벌되는 행위를 정하기도 하고 또 규제의 한계, 불처벌로 되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이제 이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선거운동 개념이 넓어지면 규제의 범위 확대, 즉 처벌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 선거운동을 좁게 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원에서 이제 해석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개념을 좁히는 이유가 뭐 준비 행위나 아니면 그 선거인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이런 기준을 삼는 이유는 선거운동의 개념 폭을 좁혀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좀 넓히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거운동과 조금 구분되는 개념이 통상적인 정치활동, 또 선거운동의 준비 행위와는 구분되는데 그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벌과 불처벌의 어떤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한데 그 영역이 사실은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좀 모호한 영역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을 언급한 것은 선거인의 관점에서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2015년, 2018년인가요? 뭐 판결 선고 연도는 18년인 것 같은데 그때 선고가 됐는데 이 판결이 그 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제 이론적 근거가 돼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판결을 주장을 하면서 뭐 선거운동이 아니다라는 주된 논거로 삼고 있는 그 판결입니다. 이 판결을 한번 읽어보면 특정 선거에 관한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한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로 인식되는지 여부.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거인, 그러니까 유권자의 입장에서 어떤 행위를 접했을 때 저게 어떤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목적론적인 행위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법원에서는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일반론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면 뒤에 아래에 나와 있듯이 어떤 특정 선거에 대한 실시가 예측되는지 확정됐는지 여부, 또 그 시기와 선거일 간의 시간적 간격, 또 행위의 내용, 또 행위자와 후보자의 관계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선거인의 관점에서 판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주관적으로 어떤 선거를 염두에 두고서 행위를 했다거나 또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결과만으로는 선거운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려면 향후 언젠가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를 전제로 해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이 선거인의 관점에서 명백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통상적인 정치활동과 선거활동은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 과정에서 인지도나 긍정적 이미지를 위한 어떤 통상적인 정치활동은 선거운동에서 제외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도출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판결의 사안은 이런 사안이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 선거일 전 1년 6개월 전에 포럼을 설립한 후에 어떤 전통시장 방문이나 뭐 시민 토론회 개최, 뭐 경제 투어 활동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 수사기관에서 봤더니만 그 내부 회의 문건이 있었는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선거 기획안이 작성되는 이런 내부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자도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일 생각으로 이제 전통시장을 방문하거나 토론회 패널로 참여하는 활동, 이런 활동을 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된 사안인데, 이 사안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했는지 여부가 이제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여기도 이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라는 말이 들어가죠. 선거운동의 개념이 포섭이 되면 이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선거운동까지 안 됐다라고 하면 이제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요 이제 판결 설치례를 보면 출마를 염두에 둔 내부 회의만으로는 외부에 표시된 바가 없어서 선거인의 관점에서 목적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또 이제 그 기획 문건 자체도 어떤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 목적 내의 기재에 불과하다. 그리고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기획한 것이고, 포럼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건 아니다.
뭐 이런 쭉 이제 설치 내용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부에 표시된 행위가 무엇이냐. 그래서 그 행위를 접한 상대방 유권자가 그 행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그 이전에는 이런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출판기념회를 빙자해서 인지도를 높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판결, 이런 판결도 있었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단체를 설립 운영하였다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이런 이제 판결이 있었는데, 이 종전 판결들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그 행위자가 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위를 했는지를 일단 염두에 두고 그걸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2018년도 판결에서는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를 접한 유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큰 틀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운동 여부에 관한 어떤 판단 기준은 경선운동의 여부에 관해서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요걸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그 판결 사안에서 이제 네 번째 점인데요. 그 포럼이 주최한 행사가 출마 계획을 밝히면서 선거에서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는 행위가 없었다라고 이제 판결 이후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포럼에 주최한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현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걸 접한 유권자 입장에서는 목적 의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었겠죠. 선거 사건에서 이렇게 제가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내부 문건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행위 자체도 그 내부 문건, 그러니까 선거를 염두에 둔 행위라고 인식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내부 문건이 있었다는 이유로 아까 선거운동이 아니다라는 그런 그 결론은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유권자에게 어떤 행위로 비춰졌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잠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선거운동 기간과 관련돼서 이제 그 원칙은 선거기간 개시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이제 5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이나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가능하다는 것이고, 다만 어떤 방식에 관한 제한은 송수하자 간의 직접 통화 방식에 의해야 한다. 시간적 제한도 있고, 그리고 확성장치 사용에 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는 부분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 관련해서는 선거일에도 가능하고, 자동동보 통신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가능하다는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자동동보 통신이라는 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조금 저도 말 쓰면서도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데, 내용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거나 수작업으로 하더라도 20명을 초과하게, 한 번에 보내는 그 숫자가 20명을 초과하게 되면 이걸 자동동보 통신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경우는 일정한 그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이 따릅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SNS로 하는 선거운동은 역시 선거일에도 가능하고, 문자 메시지와는 달리 명수 제한은 없고, 다만 대행업체 위탁하는 경우에는 역시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유와 공정이 이제 계속 병존하면서 이런 규정들이 나타나는데,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가능하다고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제한을 두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선거 비용과 관련된 거죠.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선거가 끝나면 어떤 선거 비용 등을 통해서 신고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 어떤 지인,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의 지인이 이런 위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거든요. 선거 비용을 지출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만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입법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선거운동 또는 경선운동과 관련해서 실무에서 많이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이제 당원 모집 행위와 관련된 이제 행동들입니다.
그 경선운동에 관해서는 선거운동과는 달리 일정한 이제 방법으로만 경선운동을 하도록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한다든가,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뭐 명함을 교부한다든가, 또 홍보물을 1회에 하나에서 발송한다든가, 뭐 이런 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경선운동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제 당내 경선을 염두에 두고 이제 다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경선운동인지, 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 경선운동이 허용됐으니까 이거는 뭐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지가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일단 그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운동,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만 제외되면 이제 상시 허용되는 걸로 바뀌었는데, 경선운동에 관련해서는 그 입법으로 법률상으로는 그런 그 허용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경선운동도 넓은 의미의 선거운동으로 봐서 해석상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서 당원 모집을 한 것이 허용되느냐에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서의 당원 모집과 구별되는 당내 경선 운동의 판단 기준이 뭐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당 활동을 하시다 보면 그 당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또는 뭐 흔히 뭐 당원 배가 운동이라는 이런 형식을 빌어서 당원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경선 후보자 또는 경선 후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당원 모집을 했을 때 이게 위법하냐, 쉽게 얘기하면, 아니면 허용되는 행위냐가 늘 문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말로써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의 당내 경선운동은 허용됩니다. 근데 이를 넘어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해줄 당원을 모집하는 것까지 허용됐냐? 그거는 일단 허용되지 않는다고 일단 봅니다. 그러니까 말로써 지지하는 거랑 말로써 지지를 요구하는 데 더 나가서 권리당원까지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다르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제 판례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선거운동이 무엇이냐는 개념에서 도출되는 그 기준인데,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이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당원 모집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부탁하면서 당원에 가입해달라고 부탁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는 이런 방법에 준해서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어떤 그 특정 후보자를 위한 권리당원 모집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고 이제 법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요 기준에 따르면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후보자가 당내 경선에서 자신에게 지지해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책임당원으로 모집했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어떤 명시적이거나 아니면 이에 준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 그러니까 지지해주세요, 뭐 권리당원 입당원서를 작성해서 저를 지지해주세요, 또는 뭐 이와 비슷한 얘기가까지 가지 않았다고 하면 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경선운동이 아니라고 볼 만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 입당원서를 작성해 준 그 사람이 후보자의 정치 활동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입당원서를 써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작성자가 이게 자기가 입당원서를 작성해 주면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이제 주변 사람 부탁을 받고 작성해 준 경우는 역시 이제 경선운동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그 당내 경선이 있는지, 또는 책임당원으로 가입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래서 당내 경선에서 책임당원으로서 투표할 수 있으려면 일정 기간 당비를 낸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이 입당원서를 써준다든지 이런 사례에서는 경선운동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판결에서 제시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그 사례에서도 이제 무죄라고 이제 판단이 된 사례인데 그 판결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후보자에게 투표할 책임 당원을 모집하였다면 실제 당원 가입 여부나 당비 납부 여부를 사후 관리하였을 것임에도 작성자 중 일부는 가입조차 하지 않고 가입자도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사정이 있다면 경선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게 이제 법원의 그 판시 내용입니다. 다음에 또 문제되는 것이 그 모바일 투표 안내가 이게 허용되는 행위인지 아니면 그 금지되는 경선운동인지가 실무에서도 이제 종종 문제가 됩니다. 특정 후보자들이 이제 특정 후보의 지지자들 또는 뭐 특정 후보가 활용하는 그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모바일 투표 방법을 안내하고 도와준 행위 그러니까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허용되는 행위냐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에서는 일단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고 일단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를 보면 예를 들면 우호적으로 파악된 당원만의 투표율을 자유적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또 모바일 투표 방법을 안내해주는 그 행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투표를 높이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이런 이제 기재가 있고 또 안내를 통해서 특정 후보에 대한 호감을 높일 수가 있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부담감을 느낀다. 뭐 이런 이제 이유를 들어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특정 후보를 언급하지 않고 어떤 정당에서 모바일 투표를 도와드리러 나왔습니다라고 언급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뭐 통상적인 당원 배가 운동이나 어떤 특정인이 특정 선거를 위한 행위라고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경선 운동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경선 운동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이 이제 전화 홍보팀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례가 사실 많은데 예를 들면 전화 홍보 팀원이 어느 후보 사무실입니다. 모바일 투표에서 어느 후보님 선택해 주세요. 뭐 여론조사에서도 선택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일만 제외하면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따라서 경선운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허용되는 경선운동 방법이다라고 해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뭐 뒤에서 보시겠지만 홍보팀에게 일당을 지급하면 어떻게 되냐? 그건 다른 규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금품 제공으로 이제 처벌되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많이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준비행위 개념입니다. 준비행위가 선거운동에 포섭이 되면 당연히 이제 처벌의 범위가 확대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준비행위라고 파악되면 뭐 어떤 금지나 제한 영역에 해당되지 않고 어떤 기간이나 방법의 제한이 없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은 선거 비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선거 비용 상한제 이런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흔히 이제 실무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를 위해서 대가를 지급을 했는데 그게 경선운동이나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이제 보통 문제가 됩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이제 선거운동 관계자 아니면 경선운동 관계자 이런 이제 개념이 등장하는데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비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 즉 선거인에게 외부적으로 표시된 행위를 기준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런 행위와는 달리 어떤 내부적이고 절차적인 행위로 선거인에게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 이게 작용하기 때문에 선거운동과 준비행위는 분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이제 컨설팅 계약 관련해서 비용이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를 이제 하시다 보면 뭐 처음 출마하시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 아니면 뭐 여러 번 출마하신 경우에도 후보자나 아니면 캠프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이제 외부 용역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용역 계약을 체결을 하고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이제 다수가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선거 비용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여부가 기소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나오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전략이나 컨셉, 또 기본 공약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준비하고 사회를 보는 행위, 이런 행위들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로서 선거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례는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한데, 한번 보시면 선거 컨설팅을 하는 이제 업자에게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일단 맡기고, 또 기획이나 영상 촬영을 맡기고, 또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후보자 명의의 SNS 계정에 올릴 게시물을 작성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비용을 지급했는데, 이제 그 비용 지급이 경선운동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가 이제 문제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 사안에 관해서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용역 업무를 맡겼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선거사무소 개소 관련된 비용이나 또 기획과 영상 촬영, 홍보물 제작 관련 비용은 1심에서 이제 무죄가 났습니다. 무죄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거인의 관점에서 어떤 인식되지 않는 행위니까, 이거는 내부적인 행위니까 당연히 이제 무죄라고 판단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되는 거는 이제 그 컨설팅 업자가 후보자 명의의 어떤 페이스북이나 이제 블로그에 올릴 게시물을 작성을 하고 이제 비공개로 업로드를 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안은 그 컨설팅 업자가 이제 게시물 작성을 해서 비공개로 업로드를 하면 이제 선거 캠프, 이제 후보자나 선거 사무자가 그 게시물을 보고 게시할 건 게시하고, 그러니까 게시물을 보고 공개할 건 공개 전환을 하고, 또는 좀 필요 없는 부분은 아예 공개하지 않고, 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캠프에서 수정해서 올리고, 이런 사안에 관해서 이제 1심에서는 그게 이제 준비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이유로 이제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 그러니까 이 행위들이, 그러니까 비공개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이게 인식되지 않는 행위니까 이게 경선운동으로 볼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그 1심 유죄의 그 근거 중에는 이제 대법원 판결 중에 이제 그런 판결 예가 있습니다. 이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 준비행위다라는 이런 이제 그런 판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준비 행위인지 아니면 경선운동 또는 선거운동인지 판단 기준은 그 시점의 문제는 아니고 그 행위의 어떤 과정에 있어서 외부인에게 인식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까 대법원 판결의 취지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튼 그 사건에서 아무튼 저희는 이제 항소심을 하다 진행 중인데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계속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준비 행위로서 내부적인 행위로서 선거인에게는 인식되지 않는 행위이다. 이제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건에서는 조금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등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이 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검사가 이제 그 혹시 무죄가 날까라고 이제 걱정을 하셨는지, 그 아까 얘기한 그 게시물이 한 80여 건 정도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아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페이스북이나 이제 블로그에 비공개로 이제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것이 이제 컨설팅 업자의 행위였는데,
그 80여 개 중에 딱 하나가 이제 카카오톡에 그 컨설팅 업자가 직접 올린 걸 이제 검사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얘기한 그 준비 행위 범위는 벗어나는 것 같고, 다만 저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컨설팅 업자가 경선운동 관련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람의 행위는 아까 얘기한 대가를 지급해야 이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카오톡에 한 건 올린 거는 이거는 그냥 어떤 컨설팅 업자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의사의 뜻으로 올린 것이다라고 이제 변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큰 기준은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부적으로 표시됐느냐, 그래서 선거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이느냐를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은 뭐 그냥 계속 드린 말씀이어서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고, 경선운동 관련해서는 그 경선운동 관계자에게 뭐 비용을 지급한 사람은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는데, 비용을 지급받은 사람은 형사적인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 사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사안에서도 그 비용을 지급한 후보자는 이제 기소가 됐고, 비용을 지급받은 그 컨설팅 업자는 이제 기소가 되지 않은 이제 그런 사례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선거의 영역에서 기획이나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요즘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뭐 담당하고 있는 사건 말씀드렸듯이 그 인터넷이나 SNS 홍보가 어떤 선거 운동 방법에 중요한 방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매체의 특성상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사정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를 총괄하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이제 경선운동이나 그 선거운동까지 이르지 않은 행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선거 컨설팅업 자체에 관해서는 허용되는 행위다라고 이제 실무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도 선거 기획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현실이고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선거 기획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선운동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형사처벌되는 이제 문제가 있고, 또 반면에 선거 기획사에게 용역을 맡겼는데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원에서도 어떤 선거 컨설팅업, 선거 기획의 그 자체에 관해서는 일단 준비 행위 영역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도 이제 이런 현실과의 괴리를 좀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딥페이크 관련된 선거운동 금지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이나 아니면 뭐 어떤 전화, 인터넷 매체 이런 이제 매체를 통해서 유권자에게 홍보가 필요한데, 그 매체가 시대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죠. 뭐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인터넷 매체가 등장했고, 또 요즘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AI를 이용해서 딥페이크 이제 컨텐츠를 생산하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도 선거 운동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딥페이크 콘텐츠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이제 신설이 됐고, 그 법정형이 엄청 셉니다. 이게 보면 뭐 7년 이하 뭐 이런 규정이 돼 있어서 엄청나게 센 선거법 형량 중에서는 세게 규정돼 있는데, 요거는 주의하실 것이 이게 딥페이크, 그러니까 AI 기술을 이용하면 일단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등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제가 빨갛게 표시한 바와 같이 이용해서, 그러니까 90일부터 선거일까지 AI 기술을 이용해서
콘텐츠를 만들면 그 자체가 처벌된다는 겁니다. 이 취지는 그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어떤 가공 정보를 차단한다는 목적이 있고요. 뭐 AI로 어떤 생산된 그 콘텐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현실과 거의 구분이 안 됩니다. 진짜로 뭐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이 인식되기 때문에 이런 가공 정보의 차단 목적이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작, 편집, 유포, 상영, 게시 이 행위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전에 선거일 전 90일 그 이전에 그 생산된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삭제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I 기술이 아니라 통상적인 포토샵이나 뭐 그림판 같은 어떤 사용자의 직접적인 조작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좀 유의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다른 문제로 해당 컨텐츠가 허위라고 하면 뭐 별도로 허위사실 유포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아까 이제 허용되는 포토샵이나 그림판을 이용한 경우에도 역시 허위사실로서 판단이 되면 역시 형사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관련된 건데, 이 부분들은 아마 많이 접하고 뭐 관심 있는 영역인 것 같은데, 허위사실이라는 게 상당히 넓습니다. 후보자 비방 부분도 상당히 넓게 인정이 되고 뭐 그런 건데, 뭐 좀 주의할 점은 뭐 최고위 과정을 이제 명함 등에 기재하면 이제 허위사실 공표가 문제가 되고요. 또한 요즘에는 이제 학점 인정에 관한 법률로 이제 일정한 학사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보통 총장 명의의 이제 졸업증명서가 발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예를 들면 뭐 어떤 대학, 땡땡 대학교, 땡땡 학과 졸업, 땡땡 학사라고 기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식으로 표시하려면 학점 인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땡땡 대학교, 땡땡 대학, 땡땡 학위 취득, 이렇게 이제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후보자 재산 신고 시 채무를 과소 신고한 경우도 이제 허위사실로 문제가 되고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아래쪽에 있는 표시된 부분은 실제로 문제된 사례인데, 이제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고용과 관련된 이제 그 현직 시장이 언론에 공표한 내용인데, 그게 이제 허위사실이라고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보면 고용 현황이 전국 228개 자치시군 중에서 고용률 63%, 그래서 공동 86위, 실업은 2.4%로 공동 111위. 이게 이제 사실인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용률은 똑같죠. 63.8%, 전국 2위. 이 부분이 달라졌고요. 또 실업률 2.4%는 똑같은데 전국 최저 이제 기재를 한 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정확한 이 표현이 되려면 이제 비교 대상 기준으로 50만 이상의 자치자체라는 부분은 기재했다고 하면, 아까 이제 그 가로 부분 뭐 전국 2위, 전국 최저라고 하는 부분이 허위사실이 아닌데, 이게 뭐 퍼센테이지는 동일하지만 순위에 관련된 이 허위사실 기재다라고 해서 유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사실이냐 의견이냐, 이제 허위 사실 공표니까 표현된 내용이 사실이어야 되는데 이게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거냐, 가치 평가냐, 아니면 사실이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로 인정되면 그 허위 사실로 처벌되는 거고,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 좀 어폐가 좀 있긴 한데, 그 의견이다 단순히, 그런 경우에는 뭐 처벌되지 않게 되겠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뭐 조금 그 FTA 관련된 이제 내용인데, 뭐 사실, 그러니까 진실은 이것도 모양입니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서 단식했던 사람이 갑인한 사람이 있는데, 또 후보자가 이렇게 표현했죠. 뭐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 하라고 단식했던 아웃, 이렇게 기재를 한 게 이제 허위 사실이냐라고
있다라고 이제 문제가 됐는데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FTA 일방 처리를 반대하며 합의 처리를 촉구하는 단식까지 하고서도 일방 처리가 이루어지는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거에 대해서 의사 정족수를 채우는 모순적인 행위라는 비판적 의견이다라고 이제 법원이 판단을 했죠. 이 점에서 이제 보면 아까 제가 위에 밑줄 친 부분 이제 합의 처리를 위해서 단식했던 그 부분이 밑줄 쳐져 있고요. 또 날치기 하라고 단식했던 부분이 밑줄 처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모르는 거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왜 단식을 했는지 갑만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판적인 의견이다. 뭐 그렇게 이제 법원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이제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거나 의견을 빙자해서 간접적 우회적인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면 사실 적시다. 그래서 허위사실로 처벌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관련해서는 흔히 문제되는 게 이제 그 소문을 원용하면서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소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런 언급이 과연 허위사실이냐라고 문제됐을 때 그 허위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가 진짜냐 가짜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소문이 있는지 여부가 진짜냐 가짜냐 그 소문이 진짜냐 가짜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된다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후보자 비방 관련해서는 원래 규정은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비방하면 처벌되는데 다만 예외 조항으로 이제 진실성 또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불처벌 조항이 있는데 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부분은 최근에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취지는 이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이게 너무 넓겠죠. 후보자라고 하면은 뭐 어떤 특정 선거에 관한 후보자가 특정되면 괜찮은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언제나 요 같은 규정으로 처벌된다고 하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거는 뭐 허위사실이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가는 게 맞고 뭐 이런 취지로 이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는 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면 뭐 허위사실은 아니다, 뭐 비방 목적은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고요.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흔히 얘기하는 토론회에서 말이 과연 이게 허위사실의 처벌 대상이냐,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지금 대통령 하시는 분 관련된 이제 그런 사안인데요. 토론회에서 말 관련 아랫부분 보면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토론회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게 이제 허위사실이냐라고 이제 문제가 됐는데 다수 의견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이제 반대 의견은 허위사실이다라는 이제 상당히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법의 기본적인 흐름은 그 말이나 어떤 행동을 접한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보면 다수 의견 볼드체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그러한 평가를 부인하는 의미로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대 의견을 보면 아랫부분 보시면 이게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다. 그 발언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지시 또는 독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된다. 선거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이해된다는 거죠. 이 발언에 대해서. 다수 의견하고 반대 의견이 기본적인 인식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발언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거냐. 그런 기준에서 본다고 하면 결론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보통 언론에서 이게 토론회에서 말이기 때문에 뭐 더 자유롭다.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기본적으로는 그 말이 어떤 의미로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갈렸다는 겁니다. 다수 의견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보고되는 그 문장은
그런 거죠. 토론 과정 중 발언은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 사실로 처벌할 수 없다. 이제 돼 있고요. 또 상대방의 공격적인 질문, 의혹 제기에 대해서 답변하거나 해명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내려는 의도가 볼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조금 뭐 논리적으로는 맞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발언 자체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지시 또는 독촉한 사실이 있는지 이걸 묻는 게 그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었다라고 이제 선고인들은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독촉한 것은 사실이다. 확인된다. 근데 부인한 주로 답변을 했고 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부인했고 이미 그 관련된 그 발언은 토론회에서의 과정은 준비된 답변이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반대 의견은 이제 허위사실 공표라고 이제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금권 선거 관련된 이제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 유도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기부행위는 제가 이제 뭐 가로를 세 개를 쳐놨는데요. 이게 뭐 기부행위는 할 수 없는데 신분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처벌 범위가. 후보자와 배우자는 뭐 명목이나 아니면 시기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기부를 행해야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어떤 선거 관련 또는 특정 선거 기간에 기부 행위를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기부 행위하고 매수 및 이해 유도에 관련된 어떤 금품 제공이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를 보면 기부 행위는 쉽게 얘기하면 그 공짜로 주는 거죠. 무상으로 주는 거 또는 주는 거하고 받는 거 사이에 어떤 불균형이 있을 때 그 차에 이제 기부 행위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애매한 영역은 그러니까 유상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얻기 어려운 이익 제공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선고국민에게 특혜 분양을 준다든가 수익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 자체가 이제 기부행위로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행위가 뭐 기부행위라는 것은 실제로 준 경우뿐만이 아니라 주겠다. 내가 줄게 뭐 이런 약속한 경우 뭐 의사표시를 한 경우도 이제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해당되는데 그럴 때 이제 그 제공받는 상대방이 어떤 추상적이고 잠재적인 수혜자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단체에 간다든지 이렇게 돼서 어떤 추상적이다라고 하면 뭐 기부행위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실례로는 뭐 이런 게 있죠. 당선이 되면 뭐 시장 월급을 어떤 뭐 재정 향상과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회 발중에 기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 속초시나 또는 재단 관련자가 기부행위 상대방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매수 및 이해 유도 관련해서는 누구든지 이제 뭐 재산상 이익 제공하면 안 되죠. 다만 후보자 등이 하게 되면 가중 처벌되는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공의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제공의 의사표시가 뭐냐? 그 관련해서는 어떤 판례에서는 뭐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외부적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 의례적인 어떤 뭐 또는 사교적인 덕담, 뭐 격려 이런 거는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선거에 도와주면 선거에 좋은 결과 있으면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 비서나 보좌관 같이 일을 해보자. 이제 이런 대화를 한 게 문제가 됐는데 뭐 법원에서는 뭐 일회성 발언이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뭐 제공의 의사로까지는 안 보인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선거 캠페인에 나갈 때 뭐 머리를 만져준다든가 뭐 이런 비용들이 흔히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사람 미용사가 선거운동 관련자이냐 관련자이냐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비용을 지급하면 문제가 되느냐 뭐 이런 사례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처벌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연예인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연예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경우 당연히 뭐 연예인 불러서
어떤 활동을 하겠으면 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근데 그래도 선거법에서는 금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부정하게 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의 공정성 차원에서 돈 있는 사람은 연예인 불려서 활동해도 되고 돈 없는 사람은 그런 활동을 못 하는데 너무 불공정하지 않냐. 그래서 정상적인 대가 지급이라고 하더라도 매수 및 이해유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례는 선거운동 대가로 선거운동 열심히 해. 그럼 내가 혹시 나중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형사 문제가 생기면 내가 변호사 선임해 줄게. 이것도 제공의 약속이라는 거죠. 금전적인 제공의 약속. 그래서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죠. 반면에 이제 불처벌 사례를 보면 요건 이제 역시 아까 계속 말씀드린 준비 행위의 요소의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례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대응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선거 관련해서는 뭐 선거 공영제 뭐 이런 제도가 있듯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초기 단계 사건을 모두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물론 문제 제기는 경쟁 후보 측에서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조사를 한 후에 수사기관에 이제 송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선관위에서는 뭐 직권으로 혐의를 확인할 수도 있고 또 경쟁 후보자의 고발에 따른 경우도 있고 또 현행범 신고를 받아서 관여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이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선관위의 권한도 상당히 막강합니다. 뭐 위법행위에 관한 예방조치, 또 중지, 경고, 시정명령권 등이 있고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불법 선정물, 어떤 경쟁 상대방 후보가 불법 선정물에 관한 그 선정을 유포하고 있다고 하면 선관위에 요청을 해서 우선 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고 또 홍보 관련, 광고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당 기관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방조치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 선관위에서 이제 조사권 중에서 현장 출입 조사권이 있는데 이 부분 제가 빨간 눌러 표시한 부분은 이건 조금 전문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떤 금융자료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채집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는 선관위에서 어떤 금융기관에 금융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선거법 사건 관련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문제된 어떤 사례는 이것도 이제 제가 경험해 본 사건인데 국가기관들에는 어떤 실무 처리를 위한 그 실무 편람이 보통 작성돼 있고 그런 실무 편람대로 이제 직원들은 이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대법원에서 그때는 아마 상품권 관련된 자료였던 것 같은데요. 상품권 관련 자료도 금융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영장에 의하지 않고서는 자료 요청할 수 없다. 이런 이제 판례가 선고가 됐는데 선관위 실무 편람이 바뀌지가 않았죠.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그래서 선관위 직원이 그 실무 편람에는 선관위에서 금융자료를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었거든요. 그 판례 변경되기 전에 작성된 편람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금융자료를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선관위가 금융자료를 요청할 수 없는데 그 법에 위반해서 아니면 판례 위반해서 금융자료를 요청을 했고 그 요청된 금융자료가 어떤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을 해서 유죄가 선고됐고 뭐 이런 이제 사실이 밝혀졌죠. 그렇게 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변호사의 조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선관위에서 이첩된 사건들을 처리를 하고 대부분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합니다. 요즘. 그리고 이제 현재도 그런데 앞으로 이제 검찰의 이제 수사권이 없어지게 되면 아마 뭐 대부분 경찰이나 아니면 뭐 새로 생기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공소시효는 6개월이고 그리고 공무원 직무 관련 또 지휘형 선거범죄는 뭐 10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관련된 선거범죄는 뭐 공소시효와는 전혀 무관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이제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에 있는 과정입니다. 633 원칙이라고 많이 들어보실 텐데 이제 1심은 3개월, 1심은 6개월, 2심, 3심은 3개월 내에 끝내라라는 것이 이제 633 원칙인데 사실 뭐 형해화돼 있었죠. 형해화돼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대법원장께서 이 부분을 강조를 했고 사실은 이게 지금 뭐 대통령 관련된 사건에서 이제 그렇게 강하게 어필된 것처럼 언론에서는 이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전부터 현직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그 선거법 633 원칙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 뭐 법원에 이제 하달된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선거 사건을 하다 보면 이런 633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는 뭐 1심이나 2심이나 재판장들의 이제 의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 내부적으로는 이제 당선 유무효 사건, 선거 사건에서는 후보자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 또 어떤 뭐 그 회계 책임자 같은 분들은 3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이제 후보자의 당선 자체가 이제 유무효가 이제 후보자가 아니라 당선자의 유무효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런 사건들은 더 짧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1심, 2심, 3심 각 2개월 내에 끝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내부적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뭐 사실 현실적이진 않죠 이게. 그 선거법 특징이 이제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무조건 이제 공판기일을 지정하도록 돼 있어서 아까 이제 단기간 내에 선거 사건을 마무리해라라는 것이 이제 법에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이제 선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거 사건을 하다 보면 등장인물들이 되게 많죠. 후보자를 정점으로 해서 뭐 회계 책임자, 뭐 선거사무원, 뭐 줄줄줄 이제 옆에서 선거 도와드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거 사건 기록은 보통 이제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등장인물들이 많고. 근데 이제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거냐면 그 수사 기록 중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의 진술 조서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법정에 나와서 자기가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고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증언을 해야 이제 그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조서를 이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증거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계자는 아주 많고 또 뭐 그게 실질적이든 아니면 어떤 전략적으로든 간에 어떤 다수 당사자들에 관해서 진술을 다 부동의하면 그 부동의하는 사람들이 다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적어도 뭐 아까 얘기한 6개월이라는 하는 기간이 현실적으로 지켜지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이제 2심도 그렇고 뭐 대법원 3심 가면 특히나 그렇고 대법원은 뭐 증인신문이나 이런 게 필요 없이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그 증거 기록과 공판 기록을 보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건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3개월 내에 다 결론이 납니다. 근데 항소심에서는 이제 증인 신청이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1심 단계에서는 뭐 아까 계속 말씀드린 뭐 다수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은 지킬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선거 사건은 특히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에서는 무조건 이제 재판부가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부행위 관련 여기 이제 제가 띄워놓은 건 이제 그 양형 기준입니다. 법원에서 법원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벌금형에 관해서도 양형 기준이 규정돼 있죠. 근데 일반 형사범 같은 경우에는 그 벌금형에 관해서는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법 사건에서는 후보자나 아니면 당선자의 어떤 그 당선 유무효가 좌우되기 때문에 벌금형 액수에 따라서 이 벌금형에 관한 양형 기준이 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불출석하면 벌석 재판이 가능하고 다음 부분은 이제 후보자에 대한 선처가 제한적이다라고 한 부분은 사실은 이게 선거에서
이익의 귀속자는 후보자인 건 당연하고, 따라서 후보자나 아니면 후보자 직접 행위나 또는 뭐 관련자들이 어떤 후보자와의 공통적인 인식 하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면 상당히 엄격하게 처벌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금융자료로 영장주의 원칙 이 부분과 관련된 이제 실제 사례인데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관위의 어떤 행동이 위법하다는 게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근데 1심 변호사님은 이 사건 사안이 가벼우니까 자백을 하고 선처를 구하자라고 해서 이제 자백을 했습니다. 1심에서. 그러니까 수사 단계까지는 부인하다가, 근데 1심에서 덜컥 이제 200만 원이 선고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1심 판사가 200만 원 선고했으면 이제 항소해서 다투어야 되는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선관위의 그 금융자료 취득이 위법하다는 게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률 이론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단절되면 증거를 쓸 수 있어요라고 하는 또 법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항소심에서는 선관위의 금융자료 취득은 위법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자백을 했으니 그 위법 행위는 치유돼서 위법 행위로 취득한 증거는 위법 행위가 인과관계가 단절돼서 증거를 쓸 수 있습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미세하지만 결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식과 공모,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듯이 법원 기본적인 판사님들의 생각은 최종적인 이익 수혜자는 후보자니까 그 아래에서 벌어진 일들도 후보자가 다 인식하고 묵인하에 또는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런 시각을 깨기가 어려운 거죠. 이 정도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두서없이 막 말씀을 드려가지고 뭐 어느 정도 전달이 된 거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실무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특히나 제가 경험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